트럼프가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을 좀 가져온다. 아무래도 그 전 세계적으로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민주당, 세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난 건데,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근데 또 재밌는 네. 거는 한반도 정책은 의외의 정책이 이제 출현할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 막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막 그런 거. 그러한 요소도 있지만 이번에 트럼프가 다시 주한미군 철수를 꺼낼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트럼프가 되면은 일단 북한을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격리시키려고 들 거다.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이미 군부 내에서 이러한 전략이 이제 제시된 바 있어요. 예비역 장성들이 그 칼날 같은 걸 써가지고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핵주의를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북한을 제재를 풀어주고 북한을 국제 무대로 끌어내면서 뭐 북한의 그 경제 특별 지역 같은데 그런데 지원도 하고 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씀으로써 일단 이게 대중국 포위 작전에서 북한을 중국하고 이렇게 격리시키는 게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라는 군부의 의견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트럼프가 수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미 군부 내에서 그런 의견이 나와요. 그런데 트럼프의 입장에서도 과거 자기가 김정은하고 했을 때 잘 지냈잖아요. 김정은이가 북한의 제재를 이걸 풀어달라고 그랬을 적에 이제 하노이에서는 못했지만 이제는 지가 이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어서 북한의 제재를 풀어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시나리오로 북한을 중국이나 그 러시아로부터 오히려 서방 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몇 가지 문제를 이제 북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는 트럼프로 인해서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도 약간 중국하고 북한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지 않나요? 아니 원래는 북한하고 중국은 옛날서부터 서로 이렇게 하면서도 끈끈한 관계인데 최근에 러시아하고의 어떤 그 협상이 중국의 지금 신기를 건드려서 안 좋은 국면은 있긴 하는데 북한은 하여튼 그러면서도 스스로 이제 자주 노선을 계속 그 외쳐왔기 때문에 스스로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대등한 관계지 거기에 어떤 정석적인 관계는 아니다라고 외쳐온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셋은 긴밀하게 이제 연결돼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거를 근본적으로 트럼프가 이제는 거기서부터 이제 격리를 시켜낼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부터 끈끈한 중국, 러시아, 북한의 관계에 미국이 엄청난 당근을 주는 거네요. 그렇죠. 북한한테. 그러면 그 정도면 이제 북한도 비빌 언덕이 생긴 거니까 그 과거의 그 우방들을 이제 등질 수도 있는. 와, 그렇게 되면은 중국한테는 큰 타격이 진짜 치명타겠네요. 네. 와, 트럼프는 그걸 시도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구나. 그때 막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트럼프한테 노벨 평화상도 줄 수 있다고. 과거에 막 그랬었는데 또 흐지부지 돼가지고. 야, 그렇구나. 정말 그렇게 되면 한국은 진짜 어떻게 될까 격변의 시기겠네요. 그럼 또 이렇게 격변의 시기에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게 조금이라도 맞아요. 좋은가요? 비트코인은 이제는 세계인들한테 안전자산이라는 게 점점 더 각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랬고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도 그랬고 트럼프 피격 사건만 해도 트럼프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이런 하여튼 불확실성이 증대될 적에는 이걸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챙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 마운트 곡스나 뭐 독일 정부가 매도하고 이런 뉴스가 터지면 보통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번에는 한 20 몇 프로 선에서 움직이는 거 보면 변동성은 상당히 그럼 그 많이 이제 방어를 했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때 큰 손들은 오히려 비트코인을 샀고 현물 ETF도
그 기간에 계속 수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은 조금씩 흘러내리지만 이런 세력들이 이렇게 받쳐줬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어떤 의미에서 버퍼링 기능을 갖고 있다. 즉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거래량이 적은데 이렇게 대량 매도 폭탄이 떨어지면은 가격 하락이 급하게 꺾여져 내는데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게 그 버퍼로서의 기능, 그러한 하락이나 이런 충격을 여기서 흡수해 주니까 그러니까 흐름은 크게 요동치진 않았지만 사실은 큰 거래들이 그 속에서 이제 이루어졌다고 있네요. 그러면 교수님 이번에 이제 하락 기간에 보통 비트코인이 한 25% 빠지고 지금 이제 크게 반등을 했는데 알트코인은 너무 많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진짜 50% 이상 빠진 것도 너무 많은데 좋은 코인이라고 불리는 것들 가운데서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반등을 하긴 하지만 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알트코인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주식 시장보다는 변동성이 서너 배는 더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조차도 주식에 비하면 변동성이 큰데 알트코인은 또 비트코인에 비해서 이게 또 변동성이 또 서너 배 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알트코인 비중을 거래량을 줄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을 한 50% 포트폴리오에 담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이제 알트코인 거래를 하거든요. 또 그 중에서 한 18%는 이더리움이 들어가니까 사실 알트코인은 한 30% 정도뿐이 안 돼요. 기타 알트코인은. 근데 우리나라는 리스크 테이킹을 좋아해서인지 몰라도 알트코인 거래 비중이 83%예요. 와, 압도적이네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17%뿐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물론 몇몇 알트코인은 수익을 크게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적에는 거의 다 반토막 이상이 납니다. 궁극적으로. 그 도미넌스가 커온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지난 5년간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계속 꾸준히 올랐어요. 그다음에 이더리움 도미넌스도 이게 같은 동행성을 갖고 있는데 코인 중에서 메이저 코인 10개를 빼는 나머지 알트코인의 도미넌스를 봤더니 지난 5년 사이에 완전히 반토막이 났어요. 20%였던 도미넌스가 지금 9.9%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이 좋으면 확 들어왔다가 장이 나쁘면 변동성에 다 노출돼서 깨져서 확 이 시장을 떠나는데 이거를 꾸준히 자기가 평생 내가 재테크를 하겠다고 생각한다면은 외국처럼 최소한도 반은 비트코인에 담아놓고 그 다음에 한 18%는 이더리움을 담아놓고 이거는 장기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한 30여 %만 이렇게 알트코인 그 중에서도 테마별로 올해에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테마 한 서너 개 골라서 그 중에 이제 대장 코인이나 성장성이 큰 코인들 골라서 그거 가지고 한 30% 재미있게 하는데 비중은 지금보다는 많이 이제 줄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패시브 펀드 투자 전략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는 뭐예요?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지수를 추정하는 패시브 펀드의 투자 효율이 펀드 매니저들이 공들여 고른 액티브 펀드보다 이게 수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고 워렌 버핏은 이거 가지고 내기도 했어요. 10년 동안. 근데 결국 워렌 버핏이 이겼거든. 이거를 암호화폐 시장으로 가져와서 주식시장에서 패시브 펀드 투자를 하는 것처럼 암호화폐 펀드도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죠. 좀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도미넌스 비중대로 갖고 가는 겁니다. 내가 100이라는 투자 자금이 있으면 비트코인에 한 52%, 이더리움에 한 18%, 나머지 알트코인에 한 30% 이런 식으로 비중을 짜가지고 가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훗날에 보면 그래도 가장 성장성이 높은 투자 전략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아까 테마별 1등 코인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 뭐 상반기에 좀 좋았던 실적을 기록한 그런 테마 주식 같은 게 코인이 있었을까요? 예. 상반기 실적을 보면 우선 민코인이 1800% 이상 올랐어요. 압도적으로 올랐고
그 다음에 RWA 자산 토큰화 사업이 한 200 몇십 % 정도 올랐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한 72%, 데핀이 한 59% 이런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순서대로 이들 테마 중에서 가장 성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1등 코인들을 잡아내는 건데, 저는 사실 민코인 같은 경우는 입문 초보자분들한테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 RWA하고 인공지능하고 데핀, 게임파이 이런 데에서 1등 코인을 골라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고 이제 권합니다. 네, 그러니까 RWA, AI는 정말 많이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AI는 뭐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히 앞으로 10년 사이클로 갈 거다 이렇게. RWA에서 최근 이제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그 수익을 나눠주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막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에서 수익을 나눠주면 그게 어떤 현상이 되냐면 내가 달러로 갖고 있는 거나 사실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갖고 있기만 해도 수익 창출용 스테이블 코인은 매달 이자를 지급해 주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은 시장에서 그대로 놔두면은 달러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은 이걸 금해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1대1로 연동된 거지 그 코인으로 이자 주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를 스테이킹 한다거나 그건 또 다른 차원이고 그냥 갖고 있기만 했는데도 이자를 주는 거야. 최근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온더 파이낸스 그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고, 최근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제 규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이 중동이나 면세 지역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이제 그러한 수익형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이제 저거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 미국 정부나 이런 데에서 그거를 강하게 규제에 나서지 못하는 건 미국 정부의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다른 지역에서 발행하는 요인도 있지만 이것들의 담보가 미국 국채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좋은 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스테이블 코인이 나와서 지금 미국 국채들을 막 사기 시작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외국 중앙은행들이 안 사가지고 이게 굉장히 힘든 판에 스테이블 코인이 사준다는 건 미국 정부로서는 굉장히 반길 만한 일인데, 그 중에 수익형 코인이 나와서 지금 발성을 부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가 이제 주목거리고, 또 하나는 블랙록이 최근에 기관용으로 출시한 RWA 코인 비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비들이야말로 이거는 펀드인데 토큰화만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비들은 매월 그 수익금을 그 소유자들한테 전자지급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여기는 수익이 발생해. 근데 이건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온더 파이낸스가 비드 달러하고 1대1로 연동되어 있는 이 비드라고 USDC하고를 이렇게 바꿔줘. 그러니까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얼마든지 이걸 현금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이건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한다 하더라도 이 비들까지 규제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산 토큰화까지. 그런데 이게 앞으로 이제 개인용으로 출시가 되면은 이게 또 RWA 시장에 또 한 번의 파장을 크게 일으킬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금융의 혁신, 뭐 금융의 진화 이런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요? 일단 블랙록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든 금융의 토큰화가 금융 기술의 두 번째 혁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기존 그 주식시장 시스템에서는 하루에 8시간 거래 아니에요. 근데 이걸 온체인으로 가져오면은 24시간 거래가 될 뿐만 아니라 잘게 쪼개서 조각 투자도 가능해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간 그 STO 토큰 증권
이게 생각보다 지금 진전이 빠르지 않은 이유는 이건 같은 온체인을 사용하고 있지만 전통 금융 시스템 내에서 증권법의 규제를 받게 하고 하니까 여기는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데 RWA는 이거는 전통 금융 시장이 아니라 완전히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거래를 하면서 이거는 증권법의 규제나 이런 걸 받지 않기 때문에 이쪽이 오히려 발전 속도가 지금 빠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RWA는 사실은 시작되지 얼마 안 되는 사업임에도 앞으로는 이게 무궁무진하게 품목도 늘어나면서 우선 지금도 국채를 담보로 하는 것도 있지만 프라이빗 크레딧이라고 해서 국채보다는 수익이 높은 어떤 회사채거나 심지어는 파생 상품 같은 걸 담보로 해서 리스크는 비록 높지만 수익은 국채보다 훨씬 높은 것들을 가지고 스테이블코인이나 RWA를 하는 것들이 지금 많이 시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업이지만 앞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풍부하고 열려 있는 세계죠. 교수님 그 이더리움 이제 ETF도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솔라나 ETF도 이제 신청이 들어간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아까 말씀해 주실 때 패시브 펀드 투자 전략에서 이제 차용을 해서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합쳐서 한 70% 가져가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솔라나까지는 좀 어떻게 믿어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올해 사실은 가장 큰 화두가 이더리움의 6단계 업그레이드 중에서 2단계 업그레이드인 처리 속도 확대가 이제 큰 이슈가 되면서 올해는 이더리움과 레이어 2의 해가 될 거다라고 연초에 이게 많이 회자됐었어요. 그런데 상반기 결과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레이어 1, 즉 솔라나나 아발란체 등은 그래도 43% 성장을 했어요. 가격이 올랐어. 그런데 레이어 2는 거꾸로 여기는 41%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연초의 전망이 틀리고 이더리움의 지금 업그레이드가 생각보다는 가시화되지 못하니까는 투자자들이 이쪽을 외면을 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솔라나나 아발란체는 하반기에도 가능성이 있죠. 상반기에 43% 올랐는데 레이어 2하고의 경쟁에서 아직은 레이어 2가 쫓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분야는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죠. 그래도 확실히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지위적으로 봤을 때 현재 지위적으로 봤을 때 공부를 많이 해야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큰 금액을 든다고 하면. 알트코인은 정말 펀더멘털이 어떤지 그들의 업그레이드가 계획대로 실행되는지 하여튼 그런 기술의 진보 같은 거를 계속 추적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패시브 펀드 투자 전략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웅달책방 마지막 질문이 1억 정도 여유 자금 있으면 어떻게 투자하는 건데? 네, 저는 그 패시브 펀드 투자를 권하기 때문에 그 마찬가지로 1억이 있으면 그중에 50%는 비트코인에 18%는 이더리움에 그리고 나머지 30%를 뭐 레이어 1 코인이나 그다음에 테마별 코인이나 이런 거 한 서너 개 잡아가지고 그 1등 코인에 담아두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그 끝으로 지금 책을 정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책 출간 계획이나 내용 같은 거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번에 이제 곧 있으면 제 책이 나오는데 이제 제목이 모든 돈의 미래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어떤 철학과 어떤 사상을 우리가 알려면 과거의 화폐 역사가 어떤 잘못을 계속 반복해 왔고 현재는 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왜 비트코인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비트코이너가 되는지 즉 비트코인 자체의 가격 오르내림뿐만 아니라 그 철학과 사상에 동의를 하고 그 비트코인에 대한 그 확신 그래서 이제는 가격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닌 가치 투자 할 수 있는 코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책이니까 나중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특히 입문자들은 변동성에 노출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들어가서 수익을 얼마나 올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서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우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가장 안정성이 있고 회복 가능성이 다른 암호화폐보다 훨씬 높은 비트코인 같은데 투자 비중을 이제 늘리십사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과연 암호화폐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정도의 투자가 되는지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가 가치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정석 투자는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홍익희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